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한국예수교연대 사무실에 있고요. 오늘은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오신 한상훈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내일 부룬디로 떠나시죠? 예, 내일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떠나시기 전에 잠깐 선교사님 이야기 좀 듣는 시간 갖고 싶어서 급하게 미팅을 했고요. 선교사님 혹시 간단하게 소개 다시 가능하십니까? 네, 저는 아프리카 부룬디 선교사 한상훈입니다. 2012년 12월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세계선교부 파송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음 달인 1월에 이제 부룬디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만 11년 끝내고 이제 12년 차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차. 네. 12년 동안. 혹시 처음 부룬디를 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원래 부룬디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2000년 초반 때 교회에서 이제 비전 트립으로 태국에 갔거든요. 치앙마이, 뭐 치앙라이, 뭐 라우족, 아카족, 카렌족 거기 마을에 가서 나는 이제 이분들이랑 같이 사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해서 그때가 대학교 아마 2학년, 3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 준비해서 이제 선교사가 되려고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보통 신입생들 물어보잖아요. 어떤 동기로 신대원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 되겠습니다. 태국 선교사요. 이렇게 막 얘기하고 남기니까 이제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유심히 보시다가 이제 태국 선교사 모집하는 교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 그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면접 보러 딱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전주에 부룬디를 다녀오신 거예요. 그래서 태국보다는 부룬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 갈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있었어요. 상훈아, 네가 좋아하는 태국을 갈래? 거의 태국을 한 10여 년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상훈아, 네가 좋아하는 태국 갈래? 아니면 내가 보내는 부룬디 갈래?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부룬디 그날 처음 들어봤어요. 부룬디라는 나라를. 그때 처음 설명 듣고 네. 가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부룬디를? 왜 거기 그냥 가야 하고? 따로 설명 안 하셨어요. 그냥 부룬디, 아프리카 부룬디로 보내고 싶다. 갈 거냐? 이제 그러셔서. 그래서 그때 면접 보고 이제 돌아오는 이제 차 안에서 이제 검색을 했죠. 부룬디가 어떤 나라인가. 그때 면접 봤을 때가 2011년이에요. 근데 막 2010년에 뭐 대통령 선거 때 막 그 식당에서 수류탄 터져서 뭐 10명 사망, 뭐 20명 사망, 막 로켓포 터지고 막 총싸움 있고 막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간다고는 했죠. 그래서 이제 1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THM 성교학 신학 공부하고 있을 때라 그래서 논문을 아예 부룬디 주제로 쓰자. 그래서 부룬디 연구하고 이제 1년 준비해서 이제 부룬디에 이삿짐 싸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일단 제 생각에 부룬디를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부룬디가 어떤 곳이냐 하면 선생님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부룬디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제 제 관점에서는 크게 키워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1인당 GDP가요 249불이에요. 그럼 하루에 1달러씩 번다고 그러면 1년이면 365일이니까 365불이 돼야지 맞는데 여기는 하루에 1달러도 못 버는 나라예요. 249불. 이게 유엔이 그 IMF라고 유엔 산하기관 쪽에 있는 IMF가 발표한 자료거든요. 작년에 249불. 비슷한 뭐 유의 나라들 예를 들어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못 산다고 하는 소말리아 한 550불 정도 나와요. 그리고 루안다 같은 경우에 한 800불 후반대 그러니까 900불 가까이 나오고 뭐 케냐는 뭐 거의 2,000불 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나라들이 다 가난한 게 아니라 물론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다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룬디가 이제 그 아프리카 나라들 중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제일 열악해요. 그래서 이 빈곤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첫 번째고요. 설명을 드릴 때 이제 두 번째는 기독교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 중부 지역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남쪽으로는 기독교 비율이 뭐 적게는 50%, 많게는 뭐 90%까지 된다고 그래요. 위에는 적고요. 아프리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서쪽이 나오고 북쪽이 나오는데 북쪽은 전통적으로 이제 마그레브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그 중동 지역 영향을 받은 거고요. 그다음 서쪽은 서부 아프리카라 이슬람 쪽이 많아요. 처음에는
기독교 국가였는데 프랑스가 워낙 이제 식민 통치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제 독립하면서 우리는 기독교 안 믿겠다, 이슬람 믿겠다. 이제 그렇게 돼서 그쪽이 강세고요. 근데 이제 중부 남쪽으로는 기독교 비율이 높습니다. 부룬디가 카톨릭이 한 62%, 개신교가 한 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85% 정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기독교 비율은 높은데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제 가난하니까 신학교도 거의 없고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들도 많고 일반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긴. 그러니까 당연히 뭐 대학원 수준에서 벌어지는 이제 MDB 과정도 아예 없고 그러니까 끼케야 신학교가 나라 전체에 한 2개 정도 있는데 다 버철러 디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초등학교 졸업 또는 많아봐야 고등학교 졸업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자체를 못 나오셨으니까. 부룬디 현지 목사님. 네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교회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이제 뭐 부목사를 한번 두고 싶으면 이제 잘 나오는 그냥 집사님 불러다가 오늘부터 목사해 이렇게 해갖고 목사 되고 또 목사님이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내가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증된 필터링된 신학을 좀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크게는 선교적으로는 이 2가지 키워드로 부룬디를 설명드리고 있고요. 근데 정말 가난하다 보니까요. 뭐 교회 짓고 세례 주고 이런 사역보다는 우선은 당장 굶어 죽는 사람들 먹여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 그러니까 생활을 돕는 그런 활동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뭐 몇 가정 들어오셨는데 대부분 구제 사역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그거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물론 한국처럼 100m 단위로 교회가 많아요. 기독교가 많으니까. 그리고 인구의 85%가 기독교를 믿으니까 교회도 많고 현지 교회 안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육을 받았냐 안 받냐는 이제 다른 문제고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굳이 교회를 짓고 뭐 교회 사역을 하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매니지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나 싶어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하루에 한 끼를 드세요. 아침에 이제 길거리에 있는 잎사귀 같은 거 차 잎 같은 거 따가지고 끓여갖고 이제 설탕 넣어서 그냥 차로 마시고 점심은 굶고 저녁은 이제 한 8, 9시쯤 늦게 이제 콩이라든지 뭐 거기 잘 나는 카사바 가루로 이제 떡을 만들어서 그냥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주무세요. 그래야지 이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좀 구제 사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마냥 구제를 할 수도 없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그러니까 이제 자립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재정 자립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역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부룬디에서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이제 마을 개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정착해서 이 주민들이 좀 소득을 이렇게 높일 수 있게 예를 들어 돼지를 지난 한 8년간 키웠고요. 한국에서 자연 양동법을 배워 갖고 와서 이제 돼지를 이제 자연 양동법으로 키울 수 있게 왜냐면 관행 양돈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한국은 대부분 다 관행 양돈인데 그건 이제 화학 사료를 먹여야 돼요. 사료 먹이고 항생제 넣고 그런데 부룬디는 아예 그런 게 없거든요. 사료 공장도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연 양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가르쳐 드리고 또 장애인분들이랑 빵 공장도 열고 또 부룬디 대학교 내에 이제 매점을 열어서 장애인 학생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양계도 했고 근데 지금은 잘 안 하지만 그리고 양돈 사업하면서 정육점도 열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이 좀 소득을 가질 수 있게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이 또 쉽지도 않아요. 보통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형태로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지는데요. 나라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협동조합을 하려면 출자금을 내야 되잖아요. 출자금 자체가 뭐 예를 들어 하루에 100원도 낼까 말까 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돈을 모아서 비즈니스를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유엔이나 아니면 국제 개발 사업에서는 보통 한 뭐 GDP가 뭐 1,000불, 뭐 많게는 2,000불 사이는 넘어야지 이런 이제 자립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하의 나라들은
우선 무조건적인 원조가 필요하다. 아, 이제 그런 상황이라요.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또 한국의 후원자분들은 또 자립이라는 키워드 없이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원조는 또 지향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에서 이제 균형을 맞추는 거, 네네네. 이게 또 다른 또 키워드고요. 기초 생활 수준이 일단 올라가야 예. 뭔가 현실화할 수 있는 거는 예. 또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10년, 12년 계셨잖아요. 네. 12년 동안 그래도 조금 변화되는 게 체감이 돼요? 아니면 약간 비슷해요? 제가 2012년, 13년 부룬디 들어갔을 때요. 그때 GDP per capita 그러니까 국민 그냥 생산량이 1인당 생산량이 한 350불대였어요. 근데 지금 249불이거든요. 계속 떨어져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 당시에 300불대인 나라들이 지금 네. 400불, 500불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룬디가 좀 많이 뒤처지는 것 같아요. 경쟁력도 떨어지고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기후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제 저소득 국가, 이제 취약계층일수록 네네. 그런 쪽에 더 취약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부룬디가 요즘에 뭐 코로나 이후에 경제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근데 그게 선진국에 비해서 더 큰 타격을 입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한국도 뭐 옛날에는 한 1100대였다가 지금 1300이 넘었잖아요. 네. 한 20% 올랐다고 치는데 부룬디는 그 사이에 뭐 30%, 40%가 올라요. 그럼 농부들이 쌀이랑 뭐 콩이랑 생산해 놨는데 옛날에는 1,000원 받고 팔았는데 지금 500원 받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1,000원 받고 판 거 요즘에 한 800원 받고 팔고 피해가 좀 적은데 부룬디는 이제 경제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환율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을 잃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져서요.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래서 계속 뒤처지는 것 큰 같고. 문제네요. 코로나로 타격이 있고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워낙 이 바닥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많이 많이 물가가 올랐고요. 또 러시아 침공 때문에,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또 곡물가가 또 오르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많이 피해를 입고요. 일단 부룬디는 그냥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일단은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러면 그만큼 외부 지원이 꼭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그냥 국가적 차원에서라든지 그런 원조나 지원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아니요. 이게 또 딜레마예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니까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국제 원조가 많을 것 같은데 가난한 나라일 이유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정치적 불안정 또는 무력 충돌이에요. 부룬디에 종족 3개가 있는데 다수족, 소수족, 완전히 극소수족. 근데 극소수족은 1% 미만이라 여기에서 종족 간의 다툼에서는 크게 영향력이 없는데요. 다수족 85%, 소수족 14%, 후투, 투치인데 이 종족이 계속 싸워요. 근데 이게 최근 이제 마지막 전쟁이 2005년에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실제로 총소리는 한 2008년에 끝났어요. 근데 2008년에 끝났으면 지금 한 15, 16년 됐잖아요. 근데 또 2015년에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또 짧지만 짧은 기간에 또 내전 비슷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총소리가 끝나서 이제 안정화를 찾은 게 2015년부터예요. 10년이 채 안 됐죠. 근데 2015년에 또 이제 서구 사람들이 이제 막 제재를 가했어요. 나라 이제 싸움을 멈춰라. 막 이렇게 제재를 가했는데 그게 이제 한 2019년 정도에 이제 풀렸어요. 19, 20년. 그러니까 실제로 나라가 이제 발전하고 안정화를 찾는 게 끼케야 3, 4년이니까 계속 이렇게 내전이 계속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원조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상황이었던 거죠. 혹시 이렇게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군부 정권 뭐 그런 거예요? 내전? 아니요. 정치는 따로 움직이고 있고 그걸 컨트롤이 안 되는 내전 컨트롤이 안 되는 이게 식민 통치할 때 벨기에가 식민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좀 못되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다수족 85% 국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14% 되는 다른 종족 사람들을 중간 관리자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4% 되는 이 투치족을 고등교육도 시키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사회, 하여튼 다 이렇게 장악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거예요. 엘리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초등학교 교육도 못 받고 그런데 이 상태로 이제 독립이 됐어요. 독립이 되면
대부분 뭐 민주선거 하잖아요. 하면 여기가 이기잖아요. 인원이 많으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못 해요. 여전히 기득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이제 억압에 대해서 이제 표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공격을 해요. 예를 들어 뭐 아프리카의 전용 칼 뭐 이렇게 큰 정글 칼 같은 걸로 공격을 해요. 그럼 이분들은 총으로 쏴서 엄청나게 죽여요. 무기가 예. 좋으니까. 이게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됐어요. 인종 학살처럼.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두 종족 사이에 이제 갈등의 골이 깊은 거죠. 오래된 거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이 있고 이 사건의 이제 큰 이제 원인 제공자는 이제 서구 유럽 국가, 특히 벨기에. 그러니까 정치인들에서는 그 소수민족 출신의 이분들이 많겠네요. 실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평화 헌법을 하면서 이제 6대4 비율을 하자. 다수족이 85%임에도 불구하고 60%만 차지하고 이 사람들은 15%인데 40을 차지하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평화 헌법이 아슬아슬하게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이 다수족이 좀 더 힘을 갖게 되니까 왜냐면 이 사람들도 교육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회를 장악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 40%가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인구 구성이 14%밖에 안 되는데 부당하다고 또 느끼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뭔가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정치로 싸우고 말이 안 되면 이제 무력으로도 싸우고 이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나라 발전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식민지. 그래서 벨기에나 유럽 국가들이 부룬디에 정유회사, 금융회사, 뭐 통신회사, 뭐 이런 것들을 광산 이런 것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서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정부를 세우려고 조정하려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특히 부룬디는 여전히 식민 통치 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에 가서 막 부룬디 소개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성교복 이런 것도 좀 소개하세요? 그런 정치적 상황. 네. 근데 이제 성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연령대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짧게. 사실 우리나라도 식민 경험으로 이렇게 갈등 상황된 건데 많은 나라들이 좀 이런 갈등이 많은 거죠. 예, 대부분 다 왜냐하면 아프리카가 부족 국가식으로 돼 있는데 서구 사람들이 이제 그 제국주의만 식민 통치하면서 자대고 그냥 국경을 나눠버렸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수업 나가서 자해 교과서에 그게 있어요. 왜 이렇게 아프리카 국경은 반듯할까? 이제 이런 수업 교과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콩고, DR 콩고 거기만 놓고 봐도 종족이 뭐 100개나 된대요. 100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연합이 될 수가 없고 막 이렇게 싸우면서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렇게 힘이 분산되니까 유럽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 가서 힘을 행사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갈등 상황이 유리할 수도 있는 거네요.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서 이렇게 중재하면서 뭔가 포지션 잡고. 이제 이런 게 계속 진짜 도와준 게 뭔지를 여기서도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이 상황이. 너무 어렵다. 현지인분들은 그 선교사님은 소수파나 하면은 다수파 둘 다 만나세요? 아니면 주로 둘 다 만나는데요. 제 사역의 대부분 대상자들은 다 다수족이에요. 왜냐면 다수족이 더 가난하고 시골 마을에 많이 살고 소수족들은 대체로 도시 쪽에 부유한 사람들이라 전 체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제 행정 일을 하려면 이 소수족과 좀 이렇게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다수족이 정권을 잡기 때문에 장관급이랑 이제 높은 이제 그 임명직은 다 다수족이 하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 법무부 또는 외교부 이런 데 보면 소수족 사람들이 많이 진출돼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밑에서부터 올라와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이제 다 소수족이 잡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국제개발 NGO를 통해서 일을 하니까 외교부랑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하는데요. 외교부에 뭐 공문을 내고 뭔가 이렇게 행정 처리를 할 때 포지션에 앉은 사람들은 대부분 소수족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좀 이렇게 교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일 처리가 좀 빨라지고. 뭐 중재하는 일을 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또 이제 현장에 와서는 거의 100% 사람들이 이제 다수족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깍두기처럼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제 그래야 되고
그렇습니다. 뭔가 난이도가 높아 보입니다. 네. 이런 그냥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가서 현장 보면서 다 알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대부분 이제 도착해서 이런 것들을 체득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THM 논문 학기 쓰면서 좀 더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을. 그리고 이론하고 사실 이 현장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현장에서도 또 시행착오 겪으면서 또 배웠고. 네,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저는 계획이 20년 사역을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네. 이제 12년 차니까 이제 8년 남았네요. 네. 저는 이제 보통 한국에서 선교사님이면 저도 그렇고 유언장을 쓰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죽을 때까지 있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할 때까지. 네네네. 우리 선교사들 70세니까요. 이제 근데 저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그때 가장 큰 화두가 선교지에 잘 정착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선교지에서 잘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선교지로부터의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제 평생 사역할 것처럼 이제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아프거나 갑자기 뭔가 이렇게 일이 생겨서 사역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에 그동안 이루어놓던 선교지의 그런 것들이 다 쉽게 무너져 버리고 이제 후임자도 못 구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선교지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이 요청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공부하면서 차라리 연도를 정해놓고 가자. 20년 후에는 은퇴한다. 은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만둔다. 철수한다. 그러면 한 뭐 10년까지는 뭐 일을 이렇게 막 많이 벌려요. 그러다가 10년 이후에는 이양 하다가 한 20년차 딱 됐을 때는 완전 100% 이양을 하게 되는. 그 현지에서 자립해서 그분들이 해나갈 수 있게.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은퇴까지 생각하면 계속 일을 벌리다가 어느 순간 아프면 싹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필요한 도움일 수도 있겠네요. 그분들에게 롱텀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이렇고 뭐 다른 분들이야 뭐 다르게 생각하셔서 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저는 20년 하고 이제 그만둘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교회에 대한 불신 막 이런 거가 있는 큰 문제인데 그게 제 친구들이나 저 신학교 때도 막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있고 지금도 뭐 선교사님처럼 선교사로 사는 친구들도 있는데 선교지에서의 선교사님들이 너무 이제 왕 같은 존재로 사는 동네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 안에 있으면서도 뭔가 선교지에 대한 불신도 많은 거예요. 저도 여기 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정치 작동되는 거를 하도 봐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선교사님 스타일도 좀 있지 않냐 이런 질문도 받은 게 있거든요. 혹시 얘기할 수 있는 선에서 근데 이미 목사님께서 그 정답 그냥 그 제 대답을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냥 왕같이 군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왕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선교지가 한국은 잘 살고 경제력으로 봤을 때 잘 살고 이제 저개발 국가 개발도상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못 사는 나라로 가. 그러니까 돈을 쥐고 있으니까 이 돈으로 현지 사람들을 컨트롤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님 중에 좀 종종 있어요.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교사와 현지 분들 사이에 친구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십 관계가 아니라 이 위계 질서가 형성이 되고 조종하는 단계가 돼버리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사례도 있어요. 한국에서 이제 선교사 파송한다고 몇 년 전에 이제 봤는데 어떤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뭐 아프리카 어느 나라로 K 나라로 이제 선교사 간다고. 근데 거기 기도 제목 이런 걸 보면 저 아프리카 그 나라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막 구원하 이렇게 섬기러 간다고. 근데 거기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쵸. 이미 기독교도 이미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에 아프리카 기독교가 예를 들어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그때 초대 교부들 뭐 이집트에 있고 뭐 알렉산드리아 사실 초기 교부들은 아프리카 쪽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북부 아프리카가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맞아 초기랑은 좀 다르지 중간이 더 다르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신학은 200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알렉산드리아가 원래 그 중심이었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끼케야 맨날 신학해봐야 뭐 100여 년 거기다가 또 다 한국어로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프리카에 영어나 불어책을 그냥 바로 읽는 분들한테
가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 되게 교만한 생각이거든요. 네. 그런데 뭐 아프리카 항상 선교지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선교할 이유가 되니까. 근데 이런 자세는 되게 좀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요즘 젊은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이제 그런 게 좀 덜한데 이제 나이가 있으셔갖고 들어오시는 분들, 또 선교 훈련을 안 받고 들어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고 자세로 사역을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뭐 현지 분들이 이제 돈 때문에 이제 잘 따르긴 하는데 결국은 돈으로 맺어진 이제 선교 관계가 돼버리니까 또 배신도 일어나고 뭐 안 좋은 일도 발생하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친구로 좀 들어가시면 좋겠고 오히려 친구보다는 또 요즘은 좀 한 단계 더 낮아서 오히려 섬기로 들어가는 네. 그런 자세로 가면 좀 좋겠다 싶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뭔가 많이 알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많이 알아서 간 것처럼 뭔가를 주려고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지에서 살면서 주민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을 자체를 이제 너네 마을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 그 나라 마을 자체를 이제 발전을 시키는 서로 협동해서 이런 정신을 좀 가지시면 좋겠는데 이제 나는 나고 너네 마을을 내가 발전시키러 간다. 이런 것도 조금 위험한 생각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핏 이걸 뭐 선교 신학적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느낌이 좀 오긴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지금 공부도 지금 같이 하시는 거죠? 스위스 쪽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제가 감사하게도 바젤 대학교에 이제 신학부에 이제 박사과정을 시작했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연구하는 분야는 또 다른 분야예요. 그러니까 부룬디가 아까 말씀드린 오랜 내전이 있었으니까 내전 이후에 기독교 기반인 NGO들이 아니 종교 기반인 NGO들이 평화 구축 과정에서 평화 피스 빌딩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지. 제가 왜 이 주제를 선택을 했냐면요. 저는 선교사이기도 하고 12년차 국제개발 현장 활동가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타적인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저는 크게 두 부류로 봐요. 하나는 선교사, 하나는 NGO 활동가. NGO 활동가도 월급은 받긴 하지만 그 월급이 충분하지도 않고 생 고생하면서 해외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두 부류가 이타적인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나머지는 뭐 회사 파견, 그건 이제 직장에서 파견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또 월급 받아야 되니까 직업으로. 근데 이 두 부류가 협력을 못 해요. 제가 선교사 모임에 가면 한창 사역 보고를 하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물어봐요. 그런데 선교는 언제 하세요?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선교는 교회 개척, 교회 건축, 세례 주고 말씀을 전파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거하고 멀다는 얘기죠. 뭐 좋게 얘기하면 디아코니아 선교, 사회봉사 선교, 사회복지 선교 이런 거니까. 근데 국제개발 그 모임에 가면 선교사세요? 네. 아 그럼 비전문가네. 선교사들은 마냥 이제 뭐 포교 활동만 그분들의 언어로 포교 활동만 하고 국제 개발을 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말이 싫어갖고 제가 선교지에서 이제 한국은 나올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경희 사이버대에서 NGO 학과 편입을 해서 학부를 다시 했어요. 3학년, 4학년 해서 졸업장을 따고 또 최근에 한국방통대에서 아프리카 불어권 언어문화학과 석사를 따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협력 이제 저에 대한 정체성이 이쪽에서도 인정 못 받고 저쪽에서 그래서 저는 요 사이에 다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뭐 기독교일 수도 있고 종교가 이 국제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긍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증명해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제를 쓸까 하다가 부룬디에는 좀 내전이 있었지 평화 구축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종교 NGO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보통 국제개발은 종교하면 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해외 그 유엔 기관이라든지 이제 기독교 NGO들 뭐 일반 NGO들도 그렇고 종교가 국제 개발에서 좀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여전히 종교하면 정교 분리 뭐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막 하거든요. 전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인식 개선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논문 연구도 이제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국내나 해외나 비슷하네요. 저도 지금 주장하는 게 어쨌든 한국에서도 또 한국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이쯤 대본이 말씀하신 대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우리가 좀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또 한국에서 한국의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것 같고 해외 이런 현장에서도 또 거기에 재점검돼서 조금 고집을 좀 내려놔야 할 건 좀 내려놓고 이제 협력할 건 해야 되는데 현장과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많아요. 어쨌든 선한 마음으로 간 거니까. 근데 너무 교조적인 마음이 있으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너무 뭐랄까 종교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뭔가 뭐 신의 도움이 없으면 죽어야 할 약간 그런 느낌을 봐서 교조적인 걸로만 이제 접근하려는 거. 그런 거 조금만 내려놓으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경계선에서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건데 지금 국제개발 관점에서 선교사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요. 우선 선교사는 한 나라에 기본 10년, 뭐 20년 오래 계시잖아요. 현장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국제개발 활동 그런 것들을 보면 구조가 제일 신입생들이 대부분 현장에 투입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력이 3, 4년 쌓으면 본부로 들어와요.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그런데 선교사는 기본적으로 오래 있으니까 현장 지부장 또는 현장 활동가 역할을 잘 할 수 있죠. 현지 문화를 알고 이러니까 그런 게 사업의 효과성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선교사들이 취약한 부분이 행정 부분이라든지 또 국제개발은 그동안에 데이터를 축적해둔 게 많아요. 선교사들은 보통 인수인계라고 하지만 그냥 사역지 이 사람 이렇게 해갖고 인수인계 끝내잖아요. 그게 아니라 국제개발은 문서로 다 남겨놓기 때문에 그런 그동안에 시행착오 겪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국제개발에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현장조사 기법이라든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제 프로젝트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선교사들이 배워서 본인 사역하실 때 요렇게 단계를 밟아서 하면 크게 시행착오 없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 될 수 있거든요. 듣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의 에너지 낭비인 것 같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서로 윈윈 되게 협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일단 부룬디도 어쨌든 목회자의 어떤 신학 교양 뭐 이런 거 선교사님도 그렇고 윈윈이 다 잘 되면 이론적 토대 정보량이라든지 정보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세팅이 되는 작업도 이제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삶의 문제가 1차적인 건데 그거랑 또 정치적 갈등과 또 이거 신학적으로 이제 좀 열린 신학이 될 수 있게 신학 교육은 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선 부룬디의 지금까지 저 말고 그냥 나라 전체 이제 신학 교육은 크게 이제 신학 대학교 그러니까 종합대학교 안에 신학과가 한 2개 정도 있어요. 2개 학교에. 근데 사람들이 신학과를 안 들어가려고 해요. 학위를 따는데 신학과 졸업은 어디 취업할 때 쓸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뭐 경영, 경제, 뭐 국제관계, 뭐 아니면 리더십, 언어 이런 쪽으로 학위를 따고 싶어해요. 이런 관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교단들이 이제 그 자체 신학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학교를 운영할 그런 여력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교단 안에서 제가 부룬디에 협력하는 교단의 경우는 1년에 한 3박 4일 한두 차례 정도 이렇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해요. 목사 후보생들. 그래서 7년 동안 이렇게 하면 목사 안수를 줘요. 그래도 저희 교단은 어쨌든 이런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어떤 교단은 그냥 받아가 헌금도 많이 내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오늘부터 너 목사해. 그래서 안수 줄게. 이렇게.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신학교육은 마을 기반으로 저희가 사역을 하니까요. 마을에 교단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룬디는 대부분 한 교회가 한 교단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목사 안수 주고 이제 목사가 돼버리니까 교단 수속 같은 거 필요 없죠. 부룬디는 사실 그런 교단이 달라도 뭐 크게 문제 안 돼요. 사람들 인식이 그러니까. 그래서 한 20개 정도 교회에서 목회자들 모시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여기서 또 교단 외적인 자유교회 운동에 관심이 좀 있는데 교단 그거는 큰 문제 아닌데 저는 이제 신학 정보 수준과 윤리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그런 종교인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해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고민을 이제 검토하는 건데 어쨌든 현지에서도 그런 고민을 좀 하시겠네요. 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에큐메니컬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요. 한 20여 명의 목회자가 모여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자기 교단의 교리도 얘기하고 또 또 제가 이제 뭐 준비한 자료들도 이제 나눠보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우리 교단은 이렇게 하는데 내 생각은 이런데 그럼 저쪽 교단에서 반론도 나오고 뭐 동의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교회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인 거죠. 공부가 네.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아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들을 난 배울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씩 이제 변화되는 거죠. 네. 근데 이 변화가 어디를 향한 변화냐 그렇게 봤을 때 전 최대한 외부인 관점에서 외부 관점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그 내부에서 의견을 나누면서 그 내부의 공통적인 뭔가를 찾아내고 그쪽으로의 변화 예, 그렇게를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더 질문 드릴 건 이제 그런 쉽지 않은 상황이 있잖아요. 거기서 선교사님 스스로의 자기 돌봄, 영성 관리 뭐 이런 걸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그런 영성 이런 쪽에 많이 약하거든요. 사실 뭐 영성을 돌볼 그게 없어요. 바빠가지고. 바쁜 건 핑계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하는 것보다 물론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는 게 영성 그게 다는 아니지만 저는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 현장에서 네. 사람들을 만나고 부재 사역을 하고 같이 사람들과 뭐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딱히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아마 질문 주신 분 그걸 생각할 때 제 생각에 뭐 큐티 시간 이런 것보다는 여러 신앙적인 에너지 관리 아니면 자기 몸과 마음의 돌봄 이런 거를 스스로를 어떻게 자기 안전을 지키며 지내시는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 그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없어요.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이런 거예요. 제가 현장 마을에 안 살거든요. 마을은 아예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핑계인데 어쨌든 시내에 살아요. 그래서 출근을 하는 거죠. 퇴근도 하고. 출근을 하는 마음은 기쁘죠. 이제 현지 분들을 뵈러 가니까. 근데 이제 퇴근할 때가 제일 마음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이분들은 여전히 흙바닥에서 안 좋은 환경에서 주무실 텐데 나는 잠을 자러 침대에 있는 내 집으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는 어쨌든 전기도 뭐 끊기긴 하지만 전기도 들어오고 우리 집은 냉장고도 있는데 이분들은 없고 이제 그럴 때가 제일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이런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없어요. 그냥 계속 쌓이는 거예요. 왜냐면 부룬디라는 나라 자체가 우선 제가 현재 제일 오래된 선교사예요. 부룬디에서. 그동안 저 혼자 있을 기간도 많았고 다른 선교사들은 최근에 다 들어오셔갖고 이런 상황에서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고 선임이라든지 선배가 있으면 좀 물어보면서 이렇게 같이 위로도 받고 이렇게 치유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전혀 이렇게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못해 왔어요. 대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날 고갈되는 것 같은데 또 마냥 고갈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채워지고 그래서 지난 12년간 고갈될 때도 있고 다시 채워질 때도 있고 근데 이 채워지는 게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채워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기뻐요. 저는 이제 이타적인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스타일이라 계속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 활동들이 에너지가 되는. 그게 또 영성의 길이거든요. 한국은 가끔 보시는 거잖아요. 해외에 계신 입장에서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한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첨예한 이슈들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냥 제가 제 관점에서 그 이슈들이 아니라 그냥 제 삶에서 느끼는 걸 얘기할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핸드폰을 켜요. 그럼 이제 뉴스 이제 포털 사이트에 뉴스가 뜨잖아요. 그럼 정치 뉴스도 나오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또 기독교 뉴스도 나오고 최근 한 2, 3년간은 계속 답답한 것 같아요. 막 스트레스 받아요.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막. 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 갖고 이제 한국에 이제 후원자들이랑 소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글을 올리면서도 또 다른 분들 글을 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쉽다고 해야 되나?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 오늘 이제 예수님 부활을 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고난 기간 동안 특세를 마치고 이제 우리 부서 애들이랑 고기 파티를 한다. 삼겹살 구워 먹는. 근데 이분은 이제 그게 이제 목회라고 이제 하신 거죠. 본인 목회고, 그걸 존중해요. 한국적인 상황이니까. 근데 그걸 이제 부룬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새벽 기도는 당연한 거고 예배 드렸다고 고기 파티를 해? 고기는 그거 먹으려면 우리 애들은 한 10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뭐 미디어 금식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당연히 다 금식이네. 그냥 뭐 핸드폰도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너무 좀 갭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문화를 제가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용어를 써서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 제가 정립이 안 돼서.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긴 해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 교회에서 뭐 성가대 가운을 입느니 마느니 뭐 이런 거 고민하고 있고, 또 목사가 올라갈 때 강대상에서 양복을 입느니 아니면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느니 뭐 이런 논쟁을 볼 때 여기는 없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비본질이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논쟁이 붙고, 또 어떤 분들은 최근에 뭐 그 유대 절기를 지켜야 되느니 마느니 그래갖고 뭐 사순절 부활절 이런 거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게 뭐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혀 다른 문화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래도 하나님이 예배 받아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이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게 여기서는 비본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PPT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오타 나오면 안 되고. 그런데 부룬디는 예배 때 되게 자유로워요. 주보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나오다가 이거 순서 아니네? 그러면 다시 들어갔다가 또 다른 사람이 나오고 막 되게 자유로워요. 근데 예배 순서를 조금이라도 틀리면 하나님이 화내실 것 같은 준비 안 된 예배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과연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물론 이거에 대한 반론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전혀 다른 환경에서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럼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저기도 예배를 받아주실 테니까 이건 비본질이 아닐까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통합교단 같은 신학교가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은 자유, 약간 이런 이게 꼭 본질이보다 이거 확정짓하기보다는 그 시대에 우리가 과거의 전통과 현대의 고민하면서 좀 안 싸워도 되는 건 안 싸우고 좀 우리 같이 진지하게 고민될 건 진지하고 이렇게 돼야긴 했는데 너무 좀 좁아서 그런 것 같아요. 견문이 약간 그 경험이 너무 작고 이러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는 본질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꼭 흡사 예수님 왔었을 때 율법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은 점점 관용도가 너무 좁으니까 트러블 많고 좀. 부룬디는 포도주 이런 거 구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포도가 안 나는 나라예요. 성찬식을 코카콜라로 해요.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딱 그러면 난리 나죠. 코카콜라.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성찬식이 포도주 떡 그랬을 때 거기에 본질이 뭔가. 부룬디에서는 코카콜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은 또 코카콜라 뭐 미 제국주의 막 이것부터 해갖고 뭐 그 세속주의의 대표적인 거 어떻게 교회 거룩한 예배에서 세속적인 그런 거를 쓸 수 있어?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논쟁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논쟁에 소모할 바에 이웃 사랑하고 남 섬기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그런데 좀 힘을 더 쏟으면 어떻겠나. 너무 쓸데없는데 에너지 많이 쏟는 건 물질과 에너지 여러 개 그냥 소비하는 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국은 뭐 수련회 갈 때 수련회 애들이 이제 작년에는 20명 가는데 올해는 25명 갔다.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근데 사실 그거보다 애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걸 따져야 되는데. 그렇죠. 인원수 가지고 따지고 또 이제 수련회 대부분은 저녁에는 집회를 그거는 하지만 대부분은 뭐 여름에는 수영장 가고 겨울에는 뭐 썰매 타러 가고 이런 식의. 부룬디는 얄짤없어요. 그냥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통독을 하든지 뭐 이렇게 말씀을 듣든지 이제 부흥회를 하든지 이렇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렇게 보고 교사님이나 부른들 위해 기도를 한다고 하면 대략 뭐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응원하고 함께하면 좋을까요?
우선 기도도 좋은데요. 기도하시면서 후원도 해주시면 네. 더 좋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또 네. 공유하시고. 한국에서의 10,000원이 부룬디에서는 한국적으로 한 1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내는 것 같아요. 예, 뭐 화폐 가치가 이렇게 달라져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지만, 네. 최대한 저희가 알뜰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투명하고 효과성 있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연히 한 2-3배 정도의 효과는 나고, 또 이제 물가 차이도 있으니까. 그래서 후원을 좀 계속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또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자면, 첫 번째로 부룬디가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추세인데, 네. 부룬디의 이제 리더십들, 대통령부터 시작해갖고 뭐 장관, 하여튼 높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 축적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민들은 안중이 없어요. 뭐 법을 만드는데 다 반서민적인 법들을 만들고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법을 만들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좀 부룬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도록, 물론 부룬디에서 저도 한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한국이나 부룬디나. 이제 두 번째는 부룬디가 아프리카 한 중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노예무역으로 막 그 몇백 년 전부터 노예무역 피해받고 이제 그런 건 해안가 따라서 이제 노예무역이 발달했잖아요. 부룬디는 외국 사람이, 서구 사람들이 부룬디에 들어간 게 19세기 말이에요.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은 뭐 15세기, 뭐 16세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고립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예, 그러니까 부룬디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과 크게 교류가 없어요. 그래서 우물안 개국이 마인드가 있어요. 물론 가난해서 다른 나라 가는 것도 힘들겠지만 어쨌든 고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룬디가 조금 더 외부와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좀 외부랑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전파하고 이런 교류들이 좀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룬디가 경제도 좀 활성화될 것 같고, 예, 다른 의식적인 부분에서도 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최근에 이제 장애인하고 한센인, 그리고 중증장애인 돌봄 사역이 시작됐는데요. 저도 비전문가고 이제 이제 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한 6개월에서 1년 오셔서 같이 사역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견습 선교사님도 지금 계시죠? 작년에 이제 2분이 왔다 가셨고요. 이제 올해도 좀 이제 모시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좋은 분 잘 만나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활동하시는 거는 이제 유튜브, 그다음 본 선교사님의 블로그 이런 걸로 가시는 거죠? 예, 티스토리, 아프리카 부룬디 .tstory.com. 거기에 이제 제 블로그 갈 때부터 한 10여 년 동안 올려놓은 기도 편지들이 이제 그런 것도 올려 있고요. 페이스북은 이제 제가 수시로 일주일에 뭐 1건, 2건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어요. 부룬디 소식들 그렇게 하고 있고, 유튜브는 주로 저희가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 그 합창단 애들 노래들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일 상세할 수 있는 그 티스토리 페이지, 그거로 저희가 댓글에 같이 두면은 보시고 좀 같이 살펴보고 후원 계좌와 함께 그 밑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얘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